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오전 10시부터 최후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안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한홍 기자,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있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기자들 모두가 애타게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라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14시간 넘는 이틀째 회의에서 쟁점을 한 가지로 좁혔습니다. 한 가지 쟁점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배분 비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과급 재원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배분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핵심 쟁점인 영업이익 중 성과급 재원과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안을 양측에 제시했고 사측은 최종 입장을 정리해 오늘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사측 대표인 여명구 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한 채 9시 50분쯤 협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노위는 10시부터 시작된 3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사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협상에서 사측이 중노위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노측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노사 자율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조정안까지 노사 양쪽 중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회사는 어제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하루 7,087명의 인력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역대 5번째로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정된 총파업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 곳보다 그곳에서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전체 크기만 축구장 400개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평택 캠퍼스 직원은 14,000명 정도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면 전체 참가자 46,000여 명 중 이곳에서 10,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담판을 벌인 노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마주 앉아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상인들과 협력업체들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하루속히 타결되기를 바라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는 점도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DX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신문기일이 열렸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은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협박을 일삼는 초기업 노조의 지도부의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고 나오더라도 노조 파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한때 7,000선까지도 위협을 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주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은 10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증시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 코스피는 어제보다 0.73% 오른 7,324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하락세를 보이며 한때 7,000선 초반대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10거래일째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0만 원대 근처에 머물고 있고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며 28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최후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1,00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원 오른 1,509원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1,510원대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15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00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2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며칠간의 일시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수천억 원짜리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으로 취재진을 불러 모아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 보류는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유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혹은 다음 주 초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 mean,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원치 않지만 이란에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공격 보류가 최종 결정 1시간 전에 내려졌다는 점을 공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I was an hour away. We're all set to go.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국 대도시를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낮은 상황에서 핵무기 위험성을 부각하며 전쟁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일정으로 6천억 원을 들여 건설되는 백악관 공사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새 연회장을 홍보했습니다. 전액 기부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공화당은 관련 예산을 법안에 끼워 넣으려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AFP 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협상이 타결이 됐으면 하고 바라셨을 텐데 삼성전자 노조 오늘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종료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노사 갈등 앞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었는데요.
극적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14시간 넘는 이틀째 회의에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성과급 재원 가운데서 그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배분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을 오늘 양측에 이제 제시를 했고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협상장에 이제 나왔습니다. 사측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노측에서도 이제 투표에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종료됐다. 이런 내용의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일 총파업 수순에 접어들게 됐고요. 정부에서도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결렬이 된 상황에서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될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오늘 협상에서 앞서 사측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노측이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이게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노조 측의 최승원 노조위원장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던 그 부분입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지금 결렬 이후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이어진 협상이었고 상당 부분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사측의 거부로 조정이 종료됐고 내일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질문에 답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자들이 앞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어떤 질문, 그 질의응답이 오가는지는 저희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예정이 됐던 그 기간이죠. 바로 5월 21일 내일부터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시한까지도 만약에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면전 대신에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과 해협의 목줄을 단숨에 죄는 속전속결식 국지 점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하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hi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치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파업을 하루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결렬이 됐죠. 네,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세종중앙노동위원회 현장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입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 최승우입니다. 공동교섭단은 사후 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여 접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5월 19일 22시경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에 여명구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교섭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하였고 오늘 3일차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오늘 11시에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겼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진행에 의해 사후 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저희는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노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보를 최대한 많이 하였음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좀 국민들께도 좀 죄송합니다. 네. 그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조정안에서 세부 사항이 어떤 게 결렬됐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일단은 비밀 유지를 요청해 주셨고 그래서 그에 응했습니다, 저희도. 그럼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좁혀졌다, 이것도 어떤 건지는 말씀해 주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측에서는 현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어떤 걸 들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사후 조정을 몇 번 거쳤지만 사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오심에도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의사 표현을 반복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따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의사를 많이 밝혔고 저는 그거를 이제 거부하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에 제가 화장실에 방문했을 때도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직접 화장실로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했지만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남은 내일까지 파업 기간 동안 이제 사측과 대화할 의사나 시간을 가질 의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뭐 추가로 사후 조정 절차가 있다 하면은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은 동의하였습니다. 네. 혹시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재개하시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최종 정부에서 중앙노동위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네.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총파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 사측이 따로 얘기하자면 왜 넘어가셨습니까? 총파업 이제 인력 배치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긴급 조정안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입장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기자들과의 문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협상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노위에서 노조와 사측에 조정안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노조 측에서는 이 내용에 동의를 했는데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조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사측이 거부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확인된 바가 없고요. 지금 사측의 입장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사후 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한다라는 사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정안에 대해서 노조의 입장, 사측의 입장을 저희가 나란히 전해드렸는데요. 노조에서는 이 조정안을 동의를 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경영 기본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중노위에서 제시한 조정안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요. 중노위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앞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3일 동안 성실하게 이 협의에 임했었고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조 측은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조정이 종료됐고 내일로 예정이 됐던 이제 파업이 예정대로 시작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전에 문답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측도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어떤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후 조정을 이렇게 종료된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제 파업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노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최대한 많이 하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잠시 전에 발표했던 담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내일인 5월 21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고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가짜 뉴스와 금품 수수 등 선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가짜 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발본 세권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민원을 방치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도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병원이나 요양소 등의 관리자께서는 거소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 원칙을 준수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땀 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협상 관련해서 지금 중노의 입장이 막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이 불성립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에게 모두 조정안을 제시를 했고 노측은 앞서 최승호 노조위원장도 설명을 한 것처럼 수락을 했고 사측에서는 수락 여부에 대해서 유보라고 말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아서 2차 사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사가 사후에 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개시하게 되면 노사 교섭을 계속해서 아마 중노위가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노위에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잘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불성립이 됐고 이 조정안을 이제 제시했었는데 노측은 수락을 했고 사측은 이제 거절을 했다기보다는 유보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 합의안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사측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총파업 예정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안에 대화가 혹시나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직격했습니다. 이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이 7년 전 양말 광고를 겨냥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호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 SNS에 국내 대표적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속건성 양말 광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7년 전인 지난 2019년 무신사의 SNS 계정에 게시됐던 건데요. 여기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와 함께 양말이 잘 마른다는 걸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 그리고 역사 왜곡과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발본색원하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도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판 수위를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 대표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탱크데이 등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 운동 조롱 파문에 대해서 논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질문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 결국 내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측은 이 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았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조금 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사후 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10시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시간을 요청하며 3일차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1시에도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결국 사후 조정이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우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사측은 매우 안타깝다며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까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최승호 노조위원장 입장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회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되지 않으신 이유는? 사실 입장 나왔을 때는 성과 없이 보상 없다 하는 한국은. 네, 조금 전에 이제 보고 오셨는데요.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의 이제 피플 팀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사측 입장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조금 전에 여명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짧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대화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사측 입장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조정이 종료된 뒤에도 대화를 계속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 또 사후 조정 종료,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 파업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의지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노조에서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어 노조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우리는 동의를 했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측도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회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극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14시간이 넘는 그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쟁점을 이제 한 가지로 좁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내용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후 조정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노사가 상당히 그 의견이 대립이 많았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한 두서너 가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해가지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한 가지를 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두세 가지가 됐다는 뭐냐 그러면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그럼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그거는 노사도 조정원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얘기 안 하죠? 네. 앞으로도 또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또 타결이나 그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안 하기로 하면 노측도 얘기 안 하고 사측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저희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다시 사후 조정 시작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죠. 정확히 언제 다시 대화 재개하겠다 이런 그건 말은 모르죠. 저희들은 이제 권한이 없고 이번 사후 조정도 노동부 장관님이 저기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정도의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측이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뭐 말한 게 있나요? 사측이 사인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단순한 의사결정 지연인가요? 아니요. 위원장님,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권 논의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중노위가 7대3으로 노조 주장대로 7대3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내용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항목은 노동조합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7대3을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노동조합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했어요. 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오늘 결렬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중노위에서 노측과 사측에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고 사측에서는 이제 유보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노측은 이것을 동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그 이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이 성립이 결과적으로 안 됐고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했지만 두세 가지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큰 이견은 한 개였다,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가지 이견들은 작은 것이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정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견,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함구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서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은 서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정이 일단은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후 조정이 재개될 수 있겠냐 이렇게 가능성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수근 이제 중노위원장이 노사가 이 부분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합의를 시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쟁점이 이제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다. 오늘 이 부분만 좁혀진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오전에 들려왔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협상이 오늘 오전 상황은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노조에서는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긴급 조정권 발동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재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조정이 성립이 안 됐지만 언제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중동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일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전쟁이 재개하면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하겠다며 맞받아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습을 유보한다고는 밝혔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 며칠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하루 이틀 3일 그랬다가 또 주말까지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 쪽 언론을 보시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 아니냐.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결정이라는 게 그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 그런 어떤 공습이라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과 계속해서 공조를 하고 있고요. 전쟁을 시작하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 언론의 판단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결심을 했다. 결심을 했고 네. 시간만 남았다. 이 며칠 동안 뭘 준비하겠다는 걸까요? 결심을 하는 거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은 언제쯤 어느 타이밍에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다음에 이란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남은 거는 이제 어떤 옵션을 할 것인가. 그냥 짧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짧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강한 공격을 통해서 어떤 발전소나 에너지 시설을 다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참수 작전도 갈 것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하르그 섬 이란 원유 수출 중요한 섬 그 섬을 공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선택지도 있지만 사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게 그 안에 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 군사적으로 가서 이제 지상군이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440kg, 하여튼 400kg 이상이 되는 순도 60% 이상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가져오고 싶겠죠. 트럼프 대통령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작전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사망자, 사상자 모든 것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에너지 공격이나 기관 시설 이쪽 공격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이란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란도 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전쟁을 재개하면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네. 맞받아쳤는데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아락치 외무장관, 그다음에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었죠. 일단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해적 케이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잠수정이나 아니면 수중 드론을 통해서 공격한다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망이 그다음 은행망, 그다음에 군사협력, 그다음에 AI망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또 노리고 있는 것이 이 홍해죠. 홍해에 있는 바벨 만렙, 즉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 즉 예멘에 있는 후티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선박에 대한 공격만 한다면 사실상 다른 선박들도 위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지나가야 되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이나 어떤 인물 관련해서 경제적인 제재도 이제 추가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재는 사실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 제재,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습이 며칠 남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기자들을 연회장 공사장으로 불러서 그렇습니다.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연회장에 그만큼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연회장을 새롭게 크게 지금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한 4억 달러? 한 6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국민 세금으로 하지 않는다. 기부금하고 내 돈으로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본인 때문에 돈이요? 본인 돈도 넣는다고 했습니다. 외신을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기부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는 기업가들한테 아마 기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중국 갔다 와서 그 중국의 연회장을 보고 상당히 또 부러워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큰 규모의 연회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언론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회장 공사장 앞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중국을 다녀오더니 좀 인민대회당이 좀 부러웠나?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중국 가기 전부터 연회장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연회장이 좁다. 어쨌든 아주 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왔을 때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아니면 좁거나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회장 그런 연회장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국민들은 상당히 좀 답답하겠죠. 유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유가 잡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연회장 지을 생각만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벤스 미국 부통령이 그 이란이 핵 능력 그러니까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보장 절차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는 어쨌든 이런 합의점들이 마련되기 어렵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핵 합의 아니면 전쟁이다. 두 개 길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는 벤스 부통령도 어떻게 힌트를 주는 거죠. 이란이 계속해서 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협상이 안 되면 플랜 B밖에 없다. 그 플랜 B라는 것은 결국 군사적 수단을 써서 이란을 다시 한번 충격을 줘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이미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란 쪽에서는 여기를 이제 받아들일 수용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벤스 부통령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미국은 핵무기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기 못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Iran would really be the first domino and what would set off a nuclear arms race all over the world. That's very, very bad for the safety of our country. But the commitment to work with us on a process to ensure that not just now, not just when Donald Trump is president, but years down the road that the Iranians are not rebuilding that nuclear capability.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in the negotiations. 네, 단순히 이란이 아니라 도미노의 첫 번째 서게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모든 국가들이 우리는 반드시 핵무기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이 지금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란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란이 재래식 군사적 능력도 그렇게 뛰어난데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가진다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란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장화는 거의 뭐 중동 지역 전체가 핵무장화로 가는 도미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밴스 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이 이번에 그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방안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달라. 아니면 IAEA나 혹시 뭐 유럽 국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 러시아는 안 되는 건가요? 왜 러시아는 안 되냐? 이란의 입장은 협상이 중단되거나 우리가 이걸 반출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집는다든지 과거처럼 그랬을 경우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려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죠. 다른 국가들은 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양측이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침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갔잖아요. 네. 영접부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격상했다. 격상을 해서 예우를 했다. 왜냐하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잖아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달리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누가 접대를 그러니까 마중을 나가는 게 그렇게 영접을 하러 가는 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 부주석은 중국 국가부주석. 그렇게 지금 실권에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역시 지금 비교 화면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왼쪽에 푸틴은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서열은 높지만 실권은 좀 없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갔어요. 예,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은퇴를 했어요. 예. 실권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푸틴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훨씬 더 우리는 푸틴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귀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라고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보면 좀 속이 쓰리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속이 쓰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링크라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란, 이렇게 북한 4개 국가가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거의 뭐 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뭐 섭섭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2개 국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방중한 지 4일 만에 이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중국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좀 의도가 들어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4일 만에 바로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당일치기다 그랬는데 또 1박 2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죠. 우리 당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 러시아도 우리 중요시하고 푸틴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우리 미국하고 좋은 얘기 했지만 그거는 그거고 당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국가다. 우리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신호를 보내주기 위한 그런 조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요. 이제
뭐 다음 주 초면은 공습 재개 이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네. 이거 전면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적으로 좀 엄포만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짧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선 일주일 정도.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끝낼 그렇죠. 수 있다는 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게 2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동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하루 앞두고 10시부터 최후 담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죠.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 기대감이 컸지만 끝내 노사는 접점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럼 이 노조 총파업 불가피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회사도 입장문을 내고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노측이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사후조정회의마저 결렬됨에 따라 이제 내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서 어제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하루 7,087명의 인력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역대 5번째로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동건 기자. 네, 오동건 기자 현장에서 네, 중앙노동입니다. 들리나요? 예. 앞서서 저희가 노측과 사측의 입장을 이제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고요. 이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협상이 왜 결렬이 됐고 지금 노사 간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한번 좀 오늘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노사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결렬됐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1시 반쯤에 노측이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젯밤 10시쯤에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3차 조정회의가 열렸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직후 최승호 위원장이 바로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조정이 끝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 이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자, 회사도 입장문을 냈고요. 그 이후에 사측도 잠깐 서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문을 정리해보면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쟁점을 보면 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성과급 금융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수용했지만 핵심은 이곳입니다. 적자사업부입니다. 적자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노측이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자사업부에도 성과급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간극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서로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3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됨에 따라서 이제 내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서 노조에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7,087명의 인력은 금일 투입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노후 파업으로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역대 5번째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와이튼 노동건입니다. 네, 만약에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오른 7,324로 출발해서 7,324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후 10분 만에 고점 대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만 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소식 이후 전장 대비 4.3% 정도 하락한 26만 3,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88% 하락한 1,042에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태 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협상 시작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부터 사실 쟁점이 거의 좁혀졌다. 어느 정도는 타결 여지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서 오늘 중에는 충분하게 협상이 완료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전 중에 결과를 좀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아직 완전한 결렬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양측 다 노사 양측 다 대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도 있고 또 사측에서 완전히 거부하겠다가 아니라 결정을 아직 못하겠다.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이게 지금 2시간 남은 파업이 2시간 남은 상황이면 정말로 굉장히 다급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한 20시간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안에 충분하게 다시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 중노위 조정안에 노측에선 동의를 했는데 사측에서는 이제 유보를 했고 지금 좁혀지지 않은 구간은 한 2-3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오동건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부서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는 100번 양보해서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제대로 나지 못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그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측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조정 내용에서 합의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노조의 저임금, 또 고강도, 고위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생존권 투쟁으로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가 벌이고 있는 어떤 파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 파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동의하시지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에 대한 발동을 하루빨리 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원칙을 여러 번 이제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께서도 긴급조정권 얘기를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할을 이제 하실 의지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큰 파국 상태로 가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지금 속보가 뜨고 방송 오기 전에 관련된 분들 몇 분한테 좀 여쭤봤지만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예. 아직은 그래도 오후도 있고 저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파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이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은 이 노사가 그래도 결정하고 다시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는 저희가 노사가 좀 타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예. 그게 이제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오늘 무조건 대화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의지는 강하게 이제 피력을 한 상황인데 최악도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긴급 조정권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파업에 만약에 들어가면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저희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결렬된 쟁점이 정말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 저희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큰 차이는 아니다. 방금 이제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사업 부문 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비율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실제로 총파업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노사가 앞으로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쟁점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는 총파업 이전까지 그래도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대한 이 노사 협상의 마무리를 만들어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일단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입장이고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이제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영 원칙이 흔들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이 노동자하고의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될 것 같은데 다른 기업의 노사 간의 갈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선 그러한 것을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노조 측에서 좀 협상력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했었고 사실상 사측을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기업, 정부의 판단들도 또 국민적인 여론도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노조 측이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걸로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협상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노조의 협상력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오늘 협상을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라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 건 저희가 긴급 조정을 하고 중노위에서 실제로 앞으로 이제 긴급 조정권이 발동해서 15일 그 이상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측이나 중노위가 더 성과급을 많이 줘라라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쟁점이 알려진 바대로 사업 부분 간의 배분 비율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중노위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DS에만 그러니까 그 반도체 부분에만 더 몰아줘라라는 방식의 사측 입장을 사실 저희가 지지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국가적인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연대성을 가지고 배분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긴급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측이 원하는 대로의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알려지는 쟁점대로라고 하면. 그럼 실제로 지금 삼성이 사측 내부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특히나 성과금의 총량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 아닌 어느 정도 이 노동자 사이에서의 연대성을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사측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쟁점의 내용이 아닌가. 긴급 조정에 들어가는 게 사측에 전혀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일 파업을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측의 입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초에 사실은 이런 사태까지 온 데에는 예를 들면 성과급 의사 결정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총량적으로 성과급을 어느 정도 줄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핵심 사항들은 지금 알려지는 뭐 소식에 의하면은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의 지금 부문 간 배분 비율만 문제라는 건데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아니면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적인 이익들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오히려 반도체 부분에 더 몰아줘라라는 방식으로 긴급조정의 결과가 마무리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안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핵심 키워드는 성과급 배분 문제입니다. 이 배분 문제를 놓고 사측에서도 지금 총파업 하루 전이니까 모두가 긴장감 속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예. 앞으로 뭐 다른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종합 회사에 이런 것들이 전달될 것이고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고 지금 노조가 뭐 DX와 DS 또 입장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예. 최근에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영업이익이 나고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여기에 대한 이익을 노동자하고 분배할 텐데 가령 회사가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 불황일 때는 노동자가 이 불황에 대한 것도 회사하고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담아야 되는 이 어떤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처럼 매년 이익을 분배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뭐 대원칙이라고 할까요? 큰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그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라 예. 그냥 저도 그냥 기사에서 봐서 사실관계 확인이 잘 되지는 예. 않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 때문에 큰 호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큰 위기에 있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경제가 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전망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노사 간에 그리고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 간에 더 나은 신뢰를 쌓고 우리가 더 미래에 강해진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지금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돼서 저희 뭐 대통령부터 저희 당도 이건 뭐 무조건 뭐 이 노동자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져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 안에서 노사가 더 신뢰를 쌓으면서 기업도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느냐가 중요한 일이고 저희는 그래서 더 원칙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 그게 노동조합법이 됐든 다른 노동관계법이 됐든 실제로 국가적인 성장에 더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이제 입법 제도적인 측면도 접근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정말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파국 사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도 뭐 더 이상 뭐 지금의 어떤 그 이 실용적인 그 노동 정책에서 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실용적인 노동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보도 내용이 맞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이 초과 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생각, 철학을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많은 국민들께서 뭐 많은 국민들까지 제가 추측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예. 흔히들 생각하기에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 했었던 메시지라든지 발언들을 보면은 사실상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뭔가 분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 추측이 됐었고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초과 이익인지 초과 세수인지 뭐 본인께서 말에 대한 바꾼 건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영업이익을 대해서 분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해외로 그렇게 했을 경우 기업들이 다 나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글쎄 국민들은 대통령 생각이 정확히 뭔지 전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이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장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협력사와 인근 상인들은 노사가 남은 시간에라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협상 결렬 소식이 들려온 이후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느낌입니다. 노조 측이 밝힌 대로 내일 총파업에 나선다면 이곳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택 캠퍼스에는 직원 14,000명 가운데 무려 10,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화성 캠퍼스에는 28,000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000여 명 등 모두 합해 46,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파업 돌입 시 타격이 예상되는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노사가 끝내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DX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문도 열렸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 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의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협박을 일삼는 초기업 노조의 지도부의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서 결렬된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마저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고 나오더라도 노조 파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평택 캠퍼스 현장 분위기 좀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오늘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 대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업까지 아직은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긴급 조정권 검토는 아직 성급하다. 그러니까 이 긴급 조정권 카드를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성급하고 더 대화를 해서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최종 결렬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 노사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노동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양측이 서로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시간 지나고 다시 바로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측에서도 뭐 계속 얘기하다시피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측에서 내부적인 의사 결정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실제로 뭐 관련된 뭐 노동부든 저희 정부하고 또 노측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모여서 조정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지속했는데 안 예. 됐으니까 뭐 몇 시간이라도 사측하고 좀 이 물밑에서 더 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한다면 저는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안에 타결될 것 같다. 저는 노동부에서 최종 결력이 아니다. 예. 실제로 여지가 있다.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그만큼의 뭐 일단 저희는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협상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이 분명히 저 안에 있는 상황일 거라서 분명하게 그래도 이 정말로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니라고 하면 노사 양측 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정말로 총파업까지는 분명하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를 가져봅니다. 네.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검토는 성급하다 이런 입장 밝혔고 앞서서 박수근 중노위원장도 긴급조정권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최종 결렬이 아니고 다시 대화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협상 분위기를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아직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전 노동부가 여태까지 뭘 했는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이 파업과 관련돼서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예고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협상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뭘 했는가. 물론 노사의 자율적 협약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국가의 기간산업하고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날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과연 노동부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 네.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좀 재개가 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좀 좁혀서 오늘 안에 타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 결렬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도 지금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뉴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5월 17일에서 18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정우 후보 40.4, 박민식 후보 20.9, 한동훈 후보가 32.7%입니다. 양자 대결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정우 대 박민식이 47.2 대 29.6, 17.6%포인트 차이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격차가 1.8%포인트 오차범위 냅니다. 이번엔 다른 여론조사도 좀 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이번엔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5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순서 38, 20, 33이고요. 양자 대결 보여주시죠.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 48대 30이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44대 40. 여기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부산 북구갑 이번 재보선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양자 대결을 좀 주목해 보면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의 대결이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바짝 따라붙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의 조작 기소 공수 취소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판세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부산 북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또 하정우 민주당 후보하고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가까워진 이유에는 또 이게 실제로 투표장에 가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다는 이유는 저희 여론조사에는 제가 알기로 알뜰폰이 지금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ARS 무선 조사할 때. 근데 알뜰폰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한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정도에 근접한 여론조사 수치라면 실제로 투표장에 갔다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단일화 이슈도 있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지상전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선거도 많이 가동될 텐데 이런 것들 또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좀 안전한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당히 좀 쫓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방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약간 단일화가 된 것을 가정한 것들이 거니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자대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요? 뭐 단일화 될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아예 그냥 딱 잘라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이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박민식 후보를 공천 취소한다거나 하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북각 같은 경우에는 양자대결 가능성은 아예 뭐 상상 속에서나 뭐 정말 이렇게 가정 속에서나 현실에는 있는 없는 얘기입니까? 현실에는 아예 예.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뭐 북각 같은 경우에 뭐 하정우 후보가 뭐 위기 상황이다라는데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실제로 양쪽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결집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저희 당이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후보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훨씬 더 치열하게 앞으로 선거운동을 해 나간다면 분명하게 하정우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48 뭐 이 정도 지금 양자대결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다 결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하정우 후보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현실에서는 바라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일 텐데 한동훈 후보 지금 전략은 얘기를 보면은 표심 단일화, 민심 단일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와 현실적으로 단일화하는 거는 시간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표심으로 단일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라든지 박민식 후보하고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이 표심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세 후보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지 과거의 어떤 기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예.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 들고요. 예.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가 들어가게 되면 선거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무소속 후보보다는 이 박민식 후보가 갖고 있는 당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직들이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좀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도 볼 수 없는 기간이 이제 그렇습니다. 또 예, 이게 예. 솔직히 여론조사 추이를 볼 수 있는 기간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중전을 위주로 해서 반영됐고 다 중앙당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과거 이제 기조 이런 것들이 반영됐더라면 이제 내일부터는 선거 운동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당 조직과 또 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 또 면이나 동마다 이런 조직들이 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조직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론조사의 수치가 또 변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어떤 박민식 후보가 됐든 또 한동훈 후보가 됐든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벌어지는 후보한테 표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2위가 누가 되느냐 그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겠군요. 예. 북구갑 여론조사 추이 이번 주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보겠고요. 평택을 지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네,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지역이 경기 평택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용남 31, 유이동 17, 조국 27, 김재현 2, 황교안 7%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앞선 여론조사가 MBC가 의뢰한 조사였고요. 이번에 유시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국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29.3, 김용남이 25.5, 유이동이 22.4, 김재현 6, 황교안 후보 9.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제일 높은 데도 있고 조국 후보가 제일 높은 데도 있고 이런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분석이 안 뭐. 되는 겁니까? 실제로 예. 왜냐하면 요즘에 여론조사에 뭐 저도 이제 선거하는 입장으로서 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추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분석을 하고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개별적인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쓸만한 느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숫자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정말로 굉장히 엇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다만 이 김용남 후보든 조국 후보든 유이동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지금 다자 구도 안에서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 뭐 단일화 얘기도 복잡하게 나왔었고 뭐 조국 후보 드랍하고 뭐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있고 예. 다양한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예. 저렇게 되면 실제로 뭐 저희 민주당에서도 김용남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1등 나오고 있는 뭐 여론조사도 있는데 드랍할 가능성 아예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다자구도 여기도 단일화는 현실에서 불가능합니까? 저는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뭐 공천 취소를 할 일도 아니고 예. 사실 뭐 조국 후보도 지금 뭐 본인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한다고 갑자기 무슨 합당이 추진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승리를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된 것 같습니다.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이럴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나에게 온다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이제 그 선거 벽보가 붙여지면 조금 더 여론조사 수치가 바뀔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택을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평택을에서 어떤 시민분들은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착각하는 후보 그 유권자분도 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가령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국민의 미래통합당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정당의 후보로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분들이 있는데 워낙 대표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선거 벽보에 그 당이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아마 그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유희동 후보로 예. 지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선거는 이제 지금 각 정당의 적극 지지층들이 이미 마음을 다 굳힌 것 같고요. 그럼 중도 표심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덜 실수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보좌진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런 중도층의 민심이 누굴 최종적으로 선택하느냐가 격차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후보들의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원까지 모두 4,227명의 지역 일꾼을 직접 뽑게 되며 14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선거를 통해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그간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제법 붉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과 함께 겉옷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제주 산간의 많게는 10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는 1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